지금같이 중요한 시장에서 어떤 특정 코인 회사가 돈을 빌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공식 한 가지를 꺼냅니다. 지금 회사 자금 곳간이 비어있구나. 겨울에 빚을 내는 회사는 궁한 회사다. 오래 써온 해석 공식이죠. 근데 오늘 소식은요, 이 공식에 넣으면 계산이 안 맞게 됩니다. 빌린 쪽 뒤에 서 있는 모 회사는 작년 3분기 기준 현금만 무려 7조 원을 들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번에 빌린 돈을 사겠다는 기관이 몰려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그 규모를 늘려가지고 받았습니다. 아쉬워서 빌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걸어두고 시작을 하자면, 저는 이번 일을요, 다들 이 판에서 돈을 빼던 겨울 한복판에 전통금융의 기관 돈이 방향성을 거꾸로 잡고 들어온 사건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미리 고백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발표문 어디에도 XRP 이야기는 없는데요. 근데도 XRP 관련해가지고 다루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이유는 심사 서류철에 마지막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서류철을 앞장부터 넘겨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번에 리플이 공식적인 발표를 냈습니다. 리플의 기관 전용 자회사인 리플 프라임이 요즘 환율로 어림해가지고 3,900억 정도 규모의 채권 발행을 마쳤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채권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돌려주고 그 대가로 얼마를 얹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적어서 건네는 증서입니다. 이 증서에 붙은 꼬리표들이 하나같이 눈에 띄어요. 먼저 선순위,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도 돌려받는 줄에 맨 앞에 선다는 조건입니다. 무담보, 잡혀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건물도 주식도 코인도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3호, 아무나 사게 공개 시장에 내놓은 게 아니라 이 정해둔 소수의 기관하고만 조용히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발표문에선 여러 가지 주요 금융시장에 다양한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다고 적혀있고, 여기서 실무는 미국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가 주관했습니다. 돈의 쓰임새는 운영 자금, 그리고 확장 중인 미국 사업이라고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등급이 붙습니다. 신용평가사 KBRA가 이 채권에 BBB를 매겼습니다. KBRA는 미국 증권당국이 고인한 평가사고요. 회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점수를 매기는 곳입니다. BBB는 투자 적격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 연금이나 보험처럼 규정이 깐깐한 큰 돈들이 내부 규정을 따로 고치지 않고도 담는 게 허용되는 구간이란 뜻이에요. 코인 회사 계열의 증서가 그 구간 심사를 통과해서 담보 없이 계획보다 커진 금액으로 팔렸다. 가장 먼저 드는 의심부터 눕히고 가겠습니다. 그래봤자 결국에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거 아니냐? 심사 기록을 보면 그렇게 읽기가 어려운데요. 올해 4월 2일 KBRA가 발행사인 리플 프라임에 먼저 BBB 등급을 줬는데요. 그때 근거로 삼은 게 모회사 리플의 재무였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7조 원어치,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XRP 400억 개, 이 코인 물량은 담보로 잡힌 게 아니라요, 이 집안이 약속을 지킬 여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셈할 때 자산으로서 계산이 됐습니다. 이 평가사 문서에서는 이 물량을 두고 아직 값이 다 반영되지 않은 상당한 가치라는 취지의 표현까지도 등장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모회사 같은 경우는 인수 직후에 이 자회사에 7천억가량을 이미 넣었고, 올해 안에 7천억을 더 넣을 것으로 평가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열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빌린 그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하죠. 현금 7조를 곁에 둔 집안이 왜 굳이 3,900억을 밖에서 이 값을 치러가면서 빌렸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답의 절반은 빌린 주체가 누구냐에 있고, 리플 본사가 아니라 리플 프라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의 원래 이름은 히든로드죠. 2018년에 세워진 회사인데, 리플이 작년 10월달 1조 7천억가량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마무리했고, 코인 회사가 글로벌 멀티에셋 프라임 브로커를 통째로 갖게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가 뭐냐면요, 큰손 기관을 대신해서 사고 팔아주고, 거래에 필요한 돈을 대주고, 자산을 맡아주고, 거래가 끝나면 정산까지 한 묶음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법인은 증권당국과 파생상품 당국에 정식 등록돼 있고,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에서 거래를 청산할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이 몸집도 이미 상당한데요. 올해 5월달 보도 기준 한 해에 청산해가지고 주는 거래, 그러니까 맺어진 거래에 돈과 자산을 실제로 주고받아서 마무리해주는 규모가 4천조 원을 넘었고요. 매출은 1년 내 3배가 됐다라고 전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달에는 800조를 굴리는 미국 운영사 유버거 버먼 측에서 이 회사에 최대 2,800억을 빌려주는 계약을 먼저 맺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업 자체가 신용 그 자체가 상품입니다. 기관이 자기 돈과 자산과 정산을 통째로 맡기는 회사이기 때문에 고객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이 회사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느냐거든요. 그 능력을 기관들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게 신용 등급이고요. 그 등급을 실전에서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이 담보 없이 채권을 파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행은 확장 자금을 마련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 신용이 이만큼이라는 것들을 시장 한복판에서 감매겨 보인 절차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리플 프라임으로서는 이번이 처음 나누는 채권이었는데요. 노엘 킴벨 사장도 여기에 이만한 지지가 몰린 것 자체가 사업의 힘과 장기 비전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도 남는 반론이 있죠. 회사가 아무리 멀쩡하면 뭐하냐, 정작 체인이 비어가는데, 이런 반론에 답하는 숫자가 마침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번 달 14일에 XRP 기본 블록체인인 리플 레저에서 하루 동안 거래를 주고받은 지갑 숫자, 그러니까 활성 주소가
49,929개를 찍었어요. 이 2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경신한 겁니다. 비교해보면 감이 오실 텐데 지난달 10일 이 숫자가 25,350개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게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올라온 겁니다. 하루짜리 반쪽도 아니에요. 8월 평균 35,700개로서 7월 평균 26,400개보다 35%가량 많아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온체인 분석회사 센티멘트가 붙인 진단이 있는데요. 체인 위의 거래 기록과 시장의 여론을 함께 살피는 데이터 회사인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XRP 가격이 밀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상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온체인 활동이 살아나고 있고 이건 상승을 기다리던 쪽이 바라던 반대 신호이기도 하다고요. 이 두려움 같은 경우는 언제나 크고 시끄럽겠지만 활발한 체인이 유지된 채로 수요가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부정 여론들은 내일의 저점 매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 여기까지가 센티멘트의 문장이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XRP가 강력한 급등을 했죠. 결국에 센티멘트 측 보고서 진단이 맞았던 겁니다. 지난 XRP의 매수 타점을 들었던 1,400원대 초반대 구간에서의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 리플에는 지금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프라임 브로커가 없죠. 인수가 끝난 게 작년 10월이니까요. 흑자 전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일입니다. 투자 적격 등급이 없었습니다. 올해 4월에 생겼어요. 이 800조 운용사와의 대출 계약도 없었습니다. 그건 올해입니다. 채권에 붙은 BBB도 없었습니다. 올해 6월이죠. 그리고 담보 없이 팔린 3,900억짜리 증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번에 생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속보가 왜 XRP랑 관련이 있느냐? 그 심사 서류철 안에 XRP 400억 개가 이 집안의 여력으로 계산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세창이 이 코인에 뭐라고 하든 기관 돈의 심사 계산에서는 이 코인이 자산으로 올라가 있고 그 계산을 통과한 증서가 이번에 실제로 그것도 규모를 키워가면서 팔렸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주 XRP 뉴스 가운데 가장 무거운 문장이라고 봐요. 앞으로의 그림은요. 이 돈이 예고대로 미국 쪽 확장에 들어가서 리플 프라임의 기관 서비스가 실제로 넓어지고 그 사이에 체인 활동이 지금 수준을 지켜준다? 그렇다면 나중에 투자 심리가 돌아오는 국면에서 이 구간은 기관 신용시장의 시세보다 먼저 통과시켜준 구간으로 다시 읽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근거는요. 지금 돈의 쓰임새가 처음부터 운영과 미국 확장으로 명시돼서 발표가 됐고 올해 4월 발표 행사 등급, 5월 기관 대출 계약, 6월달 채권 등급, 8월 발행 완료로서 이 순서가 차곡차곡 쌓여온 게 확인되고요. 사용 지표가 2달 만에 최소한의 바탕을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리플 프라임이 담보 없이 3,900억 규모 채권을 계획보다 키워가지고 소수기간에 팔았고요. 그 등급은 투자 적격 BBB였습니다. 같은 시기 리플 레처의 하루 활성원 주소는 49,000개로서 2달 만에 가장 많았었지만요. 이 새 지갑 정체 그리고 본 논란을 걷어내고 봐야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재작년 11월 언저리로 돌아왔었지만 회사의 신용과 사업 기록은 그때랑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재작년 11월과 같은 값이라면은 그때 같은 XRP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XRP일까요? 댓글로 여러가지 생각들 들려주시고 저는 8월달이 끝나면 월평균 활성 주소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에 35,700이 지켜지는지 7월달에 26,400으로 되돌아가는지 그 숫자부터 오늘 이야기의 확인이 시작이 될 겁니다. 리플 XRP가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로 보셔야 될 거는 순위 그 자체가 아니라요. 이 역전이 만들어진 방식인데요. 상대는 코인을 태워가지고 몸집을 줄여가면서 버티는 선수였고 XRP는 커진 몸집으로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4위 자리에 오래 들어가지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뀐 접전지인데 근데도 제가 굳이 오늘 이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봄의 탈원들과 이번 탈원은 그 재료의 결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 이번 XRP의 강력한 급등과 폭등은 이전의 상승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XRP 홀더분들이시라면 지금부터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니스 측에서 보도한 코인마켓캡 집계로서 XRP 시가총액은 약 947억 달러, 우리 돈 131조 원 언저리고요. BNB는 약 926억 달러, 129조 원 안팎입니다. 그 격차는 3조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전체 몸집의 2% 남짓, 하루 흔들림이면 다시 뒤집힐 수 있는 폭입니다. 이 역전 자체가 한 집계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코인게코에서도 오늘 XRP는 4위로 표시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946억 달러입니다. 가격은 글로벌 평균가로 1.5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2,100원 언저리인데요. 그리고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주일 전 XRP는 1달러 아래에 있었죠. 거기서 일주일 만에 무려 60%가량 넘게 상승을 한 겁니다. 하루 거래 대금도 전날보다 60% 넘게 불어났고요. 이번 주 비트코인이 77,000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시장 전체의 반등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유동성 기대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반등 속에서도 XRP가 대형 코인들 가운데 가장 가파른 축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가총액 순위 세 자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달러의 값이 묶인 스테이블코인 테더인데요. 이 테더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디지털 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이걸 빼고 셌을 때 지금 XRP는 사실상 시가총액 실순위 3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총액 순위라는 게 정확히 뭘 재는 걸까요? 용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한 개의 가격의 시중에 풀린 개수, 즉 유통량을 곱한 값입니다. 아파트로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값이에요. 한 채 20억짜리 100세대 단지는 2천억이고 한 채 2억짜리 2000세대 단지는 4천억입니다. 한 채 값이 훨씬 저렴해도 단지 전체는 더 클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 개에 1.5달러짜리 XRP가 한 개에 700달러 언저리인 BNB를 누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파트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코인은 세대 숫자라는 게 변합니다. 늘어나는 코인도 있고요. 일부러 줄이는 코인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잠깐 뒤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가총액 순위는 단가 싸움이 아니라 이 단가 전체의 몸집 싸움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4위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이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볼게요. 작년 10월입니다. 두 가지 코인 모두 시가총액 1,700억 달러대, 우리 돈 240조 원 안팎에서 겨루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난 겨울에는 XRP가 BNB에 밀려가지고 5위까지 내려앉았었고, 올해 1월달 초 하루 9% 급등과 함께 4위를 되찾았다가 다시 내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7일 미국의 증권감독기관과 상품감독기관이 공동으로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1.6달러까지도 뛰었고 거래량은 250% 급증하면서 다시 4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과 며칠 뒤에 3월 23일 BNB가 다시 자리를 도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날 XRP가 또다시 되찾는 그야말로 하루 이틀 단위의 4위 수성 공방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4월 달에도 격차가 5억 달러까지 좁혀지는 접전 속에서 자리가 오고 갔었고, 5월 달에는 시장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BNB가 4위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4위는 BNB의 것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탈환 자체가 석 달 남짓 만에 XRP가 다시 한번 올라선 겁니다. 마라톤의 비유를 드리자면요. 이 순위표가 30km 지점의 중간 순위여도 같은 겁니다. 그 구간의 페이스를 보여줄 뿐이지 완주 기록은 아니겠죠. 다만 이 마라톤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간 순위는 곧 전부고 또 동시에 언제든 다시 바뀔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번 XRP의 4위 탈환 역전이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서부터 오늘의 알짜배기 알맹인데요. BNB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통역을 드리자면은 전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출발한 코인이고, 정기적으로 코인을 소각해서 일부러 없애가지고 유통량을 줄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비유로 돌아가자면은 이 단지의 세대 숫자를 분기마다 허물어가지고 줄여가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봄 34번째 분기 소각으로 172만 개, 약 1조 8천억 정도 규모가 유통에서 제거됐고요. 한 해의 유통량이 5% 남짓씩 줄어드는 유일한 대형 코인이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격 곱하기 유통량이라고 말씀드렸죠. BNB는 그 곱셈에서 분모 쪽을 계속 줄여가지고 몸집을 받치는 선수입니다.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발행 총량 1천억 개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요. 지금 유통되는 거는 그 중에 627억 개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유통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몸집 싸움의 설계만 놓고 보자면은 이 줄여나가는 쪽이 유리한 판입니다. 이번에 커지는 쪽의 속도가 그 설계를 이겼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얹자면은 BNB는 작년 10월 1370억 달러 언저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절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밀린 겁니다. 정리드리자면요. 이번 역전의 동력 자체가 온전히 XRP 쪽 수요 속도가 빨랐다는 거, 이게 전광판이 보여주는 사실 그대로죠. 저는 이번 수요의 결이 점점 제도권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3월 달의 상품 분류입니다.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느라고 XRP를 피해왔던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금이나 원유를 다루는 거, 이것과 같은 틀에서 이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 거기 때문에 일회성 호재가 아니라 깔려있던 바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늦가을에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입니다. 출시 2달이 채 안 돼가지고 올해 1월 초 이때 집계로 누적 순유입이 약 1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주식 계좌로 담는 정식 상품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최신 누적치는 집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인데스크가 전한 소식이죠. 리플이 리플 레저 위에서 핀테크랑 결제 기업의 자사 달러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빌려주는 기관용 신용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코인 담보 없이 기관의 돈을 이어주는 플랫폼 클리어풀, 신용관리사 시카다 파트너스가 함께합니다. 빌려주고 갚는 돈은 RLUSD가 맞고요. XRP는 수수료랑 계정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잔액으로 쓰이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XRP가 석 달 남짓 만에 시가총액 4위를 되찾았지만요. 그 격차는 몸집의 2%대라서 언제든지 다시 좁혀질 수 있는 자리고, 그럼에도 이번 탈환 자체가 유통량을 태워가면서 버티는 상대를 수요의 속도로 넘어선 역전이라는 점에서 하루짜리 재료로 뒤집혀진 봄과는 그 결이 다르겠죠. 그리고 그 수요의 이름이 상품 분류,
ETF, 기관용 인프라라는 이 제도권의 언어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그게 오늘 순위표가 남긴 진짜 이야기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번에 XRP가 이 자리를 굳힌다? 아니면 봄처럼 다시 내준다?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이 다음 달 이맘때 순위표 화면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 결과랑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제적으로도 리플 XRP를 위해서 무대가 정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코인거래소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사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바뀌고 나서 14일 안에만 금융당국에 알리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순서가 뒤집히게 된다는 건데요. 이 바뀐 다음에 알리는 게 아니라 바뀌기 30일 전에 미리 신고부터 해야 됩니다. 신고 없이 먼저 실행해버리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까지도 갈 수 있겠고, 숫자만 보면 그 기한이 조금 조정된 행정 이야기 같지만요, 오히려 앞으로 바뀐 이 방향 전환 자체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왜 리플 XRP랑 관련된 이야기인지 차례차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자금 세탁처럼 수상한 돈의 흐름들을 전담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코인 사업자의 영업 신고를 받는 기관인데요. 여기랑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서울 강남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 28개사, 임직원과 예비 사업자까지 100명이 모였고요. 이 자리에서 계정 신고 매뉴얼이 공개가 됐는데, 올해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 금융정보법, 그러니까 코인 회사의 범죄 자금이 지나가지 못하게 확인 의무를 붙이고, 또 영업하려면 신고부터 하게 만든 그 법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 실행 기준을 업계에 미리 풀어놓은 자리였습니다. 핵심은 심사받는 사람의 범위예요.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하겠다라고 신고하면 당국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대표자랑 임원까지였는데 회사를 운영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회사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봅니다. 이 대주주라고 부르는데 범위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족, 계열사처럼 이 법이 한 묶음으로 취급하는 사이에 지분까지도 합쳐가지고요. 가장 많이 가진 최대주주, 이 지분을 10% 넘게 가졌다거나 이사 과반을 안칠 수 있어서 사실상 회사를 좌우하는 주요 주주들, 여기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까지 전부 심사 대상입니다. 법을 어긴 이력이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사회적인 신용도를 어떤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이 최대주주가 사람이 아니라 법인이라면요, 그 법인의 최대주주랑 대표자까지도 심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 회사 뒤에 회사, 그 뒤에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확인하겠다는 거죠. 해외에 대주주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법인에 걸쳐가지고 지배 구조가 얽혀있다? 그렇다면 주주 명부 같은 증빙까지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존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죠. 이미 신고가 수리된 28개 회사도 11월 20일까지 대주주 현황, 재무상태 같은 새로운 항목들을 제출을 해야 되고, 다만 기존의 대주주가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새로운 잣대로 소급해서 따지진 않아요. 그리고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하는 현장 점검까지도 도입이 됩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인력들은 원칙적으로 4명 이상 둬야 되고, 고객 정보를 다루는 전산 설비는 국내에 있어야 되고요. 클라우드를 쓰면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시면 문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당국이 스스로 붙인 설명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번 개정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의 권고, 유럽의 미카, 미국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안 같은 주요 국가의 규제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남들이 가는 방향성으로 우리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규칙을 한 번만 다시 읽어드려보자면요, 바뀌기 30일 전 신고하라는 문장은 주인이 바뀌는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들을 전제해야지 존재 이유가 있는 문장입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주인까지 보겠다는 문장은요, 회사가 회사를 가지는 구조, 그러니까 개인 창업자가 아니라 기업이 거래소의 주인이 되는 상황들을 산정한 문장이고요. 실제로 국내 최대 거래소의 주인이 바뀌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절차, 처음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큰 거래도 사실상 대기 중인 셈이겠습니다. 개인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기만 했었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서류들이 시행 첫날부터 쓰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방향이 같은 발표가 하나 나왔죠. 이쪽은 주인이 아니라 세금 이야기입니다. 일본 블록체인 추진협회 BCCC라고 하는 곳이 세제 분과를 새로 만든다라고 발표했는데, 블록체인을 사업에 쓰는 회사들이 모인 민간단체인데요. 외신에서는 일본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업계 단체로 소개하고, 또 대표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소프트웨어 회사 아스테리아의 히라노 요이치로 사장입니다. 이 분과가 다르겠다는 목록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재료인데요.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회사 대신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 굴리는 코인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까지도, 이걸 기업이 결제했을 때, 송금했을 때, 자금을 조달할 때, 자산을 운영할 때, 직원 보상으로 지급할 때, 이 5가지 상황에서 생기는 세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손익을 언제 잡을지, 자산 가치는 어떻게 매길지, 신고 기준은 뭘로 할지를 논의해서
일본 국세청과 금융청에 제도 개선과 지침을 제안하는 게 목표고 그 다음 달 15일에 도쿄에서 출범 행사까지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데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 이걸 만들고 있을까요? 일본의 회사가 들고 있는 코인 문제는 이미 손을 봤습니다. 원래 일본 법인 같은 경우는 연말 결산 때 코인을 안 팔아도 그날 시세로 이득을 계산해서 법인세를 무는 기말 시가평가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코인을 보유하기가 정말로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2023년 개정에서 자기가 발행한 코인을 2024년 개정에서는 남이 발행한 코인이라도 계속해서 보유 조건이 붙는 경우를 이 시가평가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때의 세금은 풀렸는데 쓸 때의 세금, 결제로 받으면 어떻게 적고 보상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실무 기준들이 아직 비어있는 상황이고 협회 설명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양쪽의 큰 그림을 보면요. 이 대한민국은 이 시장을 소유할 자격을 심사하는 서류를 만들었고 일본은 이 시장을 사용할 때의 비용을 계산하는 서류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각도는 다른데 문장이 향하는 대상이 같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법인, 기업입니다. 심사 항목도 세무 목록도 전부 회사의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나라 모두 다 개인을 위한 정비,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장치라거나 개인 과세 논의는 이미 한 차례씩 지나왔었고 이제 남은 영역이 법인 쪽이라는 순서까지도 겹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RP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XRP는 원화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몰리는 코인 축에 들고 있죠. 거래소의 주인과 재무와 전산까지도 금융회사 수준으로서 검증되는 시장은 법인 돈, 기관 돈이 들어올 때 요구되는 신뢰 조건이 갖춰지는 시장이고 그 시장의 대표 거래 종목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번 뉴스는 시세가 아니라 거래되는 무대의 조건이 정비되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일본 세제분과의 5가지 목록 안에 송금과 결제가 들어있죠. 일본에서 송금이라는 용도를 코인으로 가장 오래 미뤄온 것이 리플과 손잡은 일본의 대기업 SBI고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어요. 기업이 코인으로 송금하고 결제할 때 세무가 정리된다는 건요. 그 용도로 쓰이는 코인의 기업 채택에서 걸림돌 하나가 줄어든다는 일입니다. 결국에 우리나라는 이번 시행 이후에 11월 20일 제출 마감까지 기존 28개사의 대주주, 재무가 한 차례 걸러지고요. 그 뒤로 거래소 지분이 움직이는 거래는 전부 30일 사전 신고라는 절차 위에서 진행됩니다.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곳들은 정리가 되고 주인이 검증된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는 쪽, 일본은 다음 달 분과 출범 뒤에 회원사 사례를 모아가지고 연말부터 내년으로 이어지는 세제 개정 흐름에 국세청, 금융청 제안으로 올리는 수순,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규칙이 사후 확인해서 사전심사로 설계 방향 자체를 바꿨고 지금 당국이 주요국 기준을 명분으로 직접 들었다는 점, 일본은 보유과세를 2회 연속 고쳐가지고 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실무 기준 정리가 그 다음 순서로 자연스럽다는 거, 그리고 이 두 나라 모두 남은 정비 영역이 법인 쪽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상당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XRP에게도 상당한 자금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의미겠고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인 거래소 주인을 바뀌기 30일 전에 미리 심사하는 나라가 됩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코인을 사용할 때 세금을 정리할 민간 분과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양쪽 국가의 서류가 나란히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향해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심사 확대가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축소시킬지 아니면 더 큰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확장할지 그리고 그 돈은 과연 리플 XRP 쪽으로 몰릴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들 남겨주시고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주인이 바뀐다는 사전 신고를 받는 회사가 어디인지 이게 확인되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11월 19일 디 알트 루이스트라는 8부작 드라마를 모든 회차에 한 방에 공개합니다. 이 버레이어티가 보던 내용인데 2022년 당시 무너졌던 FTX 파산 사태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의 흥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이 고객돈 11조 원을 빼돌린 혐의로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금 징역 25년을 살고 있는 인물이죠. FTX 공동 설립자 게리 왕, 뱅크먼 프리드의 연인이자 자매회사 알라메다를 이끌었던 캐롤라인 앨리슨 같은 실제 인물들이 크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뉴욕 매거진 기사들을 바탕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총괄 프로듀서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까지도 참여할 정도로 엄청난 대작이 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소식은 이렇게 읽힙니다. 코인 시장 전체가 사기 취급을 받던 그 시절의 사건이 전직 미국 대통령이 만드는 드라마의 소재,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11월이 되면은 코인을 한 번도 안 해본 시청자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될 거고 지금 시장은 그때랑 뭐가 다른지 찾아보게 될 거라는 거. 그 당시 무너진 건 규제 바깥에서 고객 돈을 돌려쓰는 회사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되죠. 지금의 시장 한가운데 미국 SEC의 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기관들과 규제 안에서 거래되는 현물 ETF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ETF에는
XRP 현물 ET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XRP 현물 ETF가 출시한다? 이러면 이거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면서 꿈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미 상용화된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돈을 굴리는 기관은 분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종목을 몇 주나 들고 있는지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SEC에 적어서 내야 되고, 이 내용은 내는 순간 누구나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13F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공개된 모건 스탠리의 2분기 치에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한 두 거래가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55만 주 줄였고요. 컴퓨터 연산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을 새로 만들어내는 채굴회사 클린스파크는 310만 주 넘게 덜어냈고, 같은 채굴회사 비트팜은 800만 주 전량을 정리했습니다. 이 거래소 하나의 채굴회사 둘, 코인 산업을 대표하는 회사들의 주식이 한꺼번에 줄어들게 된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사 주식을 몽땅 던진 건 아니에요. 같은 보고서에서 다른 몇몇 코인 관련 회사 주식은 오히려 늘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주식 쪽은 종목을 고르고 바꾸는 손질에 가깝다는 거고, 근데 손질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 쪽이 따로 있어요. 바로 코인 그 자체를 담는 쪽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블랙록이 만든 비트코인 현물 ETF IBIT 보유량을 1340만 주에서 1650만 주로서 23% 늘렸죠. 현물 ETF가 무엇이냐? 운용사가 코인을 진짜로 사서 가지고 있고, 또 투자자는 그 몫을 주식계좌에서 주식 사듯 사고 팔게 만든 상품입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는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올해 4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자체 비트코인 상품도 257만 주,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서 600억 원대를 들고 있다고 적었고, 솔직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IBIT 쪽 평가액은 오히려 18%가 줄어들었습니다. 분기 중에 비트코인 값이 내렸기 때문인데요. 뒤집어 읽자면은 값이 빠지는 동안에도 보유 주식은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뜻이 되겠죠. 거래소나 채굴회사 주식은 코인이 오를 때 같이 오르라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들에는 경영, 비용, 경쟁 같은 회사 사정이 따라붙습니다. 반면에 현물 ETF는 코인 가격 한 가지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판 쪽과 산 쪽을 이어붙이면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에서 나간 게 아니라 이 회사라는 중간 단계를 걷어내고 코인 그 자체로 한 걸음 더 들어온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 아니었어요. 이더리움입니다. 같은 블랙록이 만든 이더리움 현물 ETF ETHA가시도 보유량은 202% 늘어난 460만 주가 됐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상품도 26%가 늘어서 5100만 주가 됐어요. 이 비트코인 펀드가 23% 늘어나는 동안에 이더리움 펀드는 3배가 됐다는 겁니다. 순서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담았고, 두 번째로 이더리움이 채워지는 중인데 그 속도가 202%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밖의 코인 상품들 이름도 처음으로써 아주 작은 규모지만 찍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이 배경 설명을 골드만삭스가 대신해줬습니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는 주말 사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 고용 지표가 약해지고 물가 오름세까지도 싣고 있다라면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물가는 나빠지기보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시장이 금리 인상 걱정을 여전히 과하게 하고 있다는 진단까지도 붙였는데요. 블룸버그가 전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큰 이야기냐? 올해 6월달 회의에서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연준 위원이 9명이나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을 만큼 인상 걱정이 진짜였기 때문인데요. 이 금리 걱정이 거치면 시장에 돈이 돌고, 또 그 돈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골드만 쪽 풀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눈이 갔던 내용은 이 1650만 주 같은 큰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지나가듯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든 비트코인 상품인데요. 남이 만든 ETF를 사는 회사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자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판매자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 다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자체 상품은요, 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232개가량을 추가적으로 샀다는 추적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두 분기 시세를 보고 하는 매매가 아니라요, 계속해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속적으로 굴러가는 사업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판매자의 사업은 다루는 상품 종류를 늘려가야지 커집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 두 번째가 이더리움, 그리고 세 번째가 될 코인의 조건은 과연 뭘까요? 미국에서 규제 지위가 정리되어 있을 것, 그리고 기관이 사고 팔 수 있는 현물 ETF가 이미 상장되어 있을 것, 여기에는 바로 리플 XRP가 조건이 갖춰져 있는 몇 개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11월 달에 나올 3분기 보고서에서 이 흐름들, 그러니까 회사 주식은 고르고 코인 현물 펀드는 늘리는 이 움직임이 더 넓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굴러가는 상품이니까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자체 상품까지 만든 이상 한두 분기 판단으로 접을 사업이 아니라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번지는 속도를 봤을 때 이게 XRP까지도 맞물린다? 그렇다면 엄청난 연계성이 있겠죠. 골드만이 말한 금리 환경이 그 방향까지도 거들고 있기 때문에 이 3분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시기, 이때 공교롭게도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넷플릭스 드라마까지도 공개되는 11월 달 즈음입니다. 확인할 거리가 같은 달에 전부 다 몰려있는 셈이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11월 달 정말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결국에 지금 모건 스탠리는 2분기에 코인회사 주식 비중은 줄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펀드는 크게 늘리면서 코인 그 자체에 한 걸음 더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면서 이 흐름에 우호적인 환경을 예고했고, 그리고 FTX의 몰락은 11월 19일 넷플릭스 8부작이 되면서 코인이라는 주제를 시장 바깥 사람들 앞까지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한 가지만 남겨볼게요. 먼저 비트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이더리움이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세 번째 그리고 3분기 보고서에서 커질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답을 남겨주시고 저는 그 보고서가 공개되는 날 이 안에 적혀있는 답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법이 활성화되면서 리플 XRP한테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의 재무부가 지니어스법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행 규칙 초안을 공개했고요. 그리고 60일 동안 의견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1달러의 그 값이 고정되도록 설계해서 결제나 송금에 쓰이는 코인을 뜻하는데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법이 큰 뼈대만 정해두면요, 그 뼈대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이 세부 기준들을 당국에서 나중에 규칙으로 채우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 채워 넣는 부분이 이제서야 나왔다라는 거고, 이번 초안이 구체하겠다라고 예고한 대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어떤 행위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지, 두 번째로 미국 이용자한테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고 또 판매하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발행사 인가 기준이랑 해외 발행사 코인의 미국 내부 유통 제한을 실제로 적용할 세부 기준까지도 담기게 됩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측에서는요, 명확한 규제로 미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그러니까 세계가 무역과 저축의 기본으로 삼는 이 돈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미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고, 미국의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도 따로 전해졌습니다. 관보는 정부가 확정사항하고 예고사항을 공식으로 싣는 강행문인데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공개된 조문이란 뜻입니다. 지니어스법의 시행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법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7년 1월 18일 또는 연방감독기관들이 최종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날, 이 두 가지 중에 더 이른 날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일 후보가 원래 두 개였던 셈이겠죠. 규칙이 빨리 확정되면 시행도 앞당겨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규칙의 법이 요구한 1년 안에 전부 다 확정됐다면 이르면 2026년 11월 중순 이때 시행도 가능하다라는 계산까지도 작년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빠른 쪽 후보는 사라졌고요. 제 계산을 그대로 보여드리자면은 120일을 더한 날이 1월 18일보다 이르려면은 최종 규칙이 늦어도 다음 달 하순 전에는 나와야만 됩니다. 근데 이번 초안의 의견 접수 마감만 해도 10월 달 중순 언저리죠. 그렇다면 그 날짜에 뭐가 걸려있길래 이렇게 따져보느냐? 이 법이 발효되면 인가 없이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불법이 될 거고요. 알면서 어기면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 벌금에 징역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요즘 환율을 어림했을 때 건당 약 14억인데, 그러니까 이번 초안의 저 그 두 가지 대목들, 발행의 정의랑 제공의 범위는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니라요, 어디부터가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가르게 될 돈의 크기를 보자면은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을 전부 다 합쳐봤을 때 우리 돈 400조 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1위인 테더의 달러 코인 하나가 260조 원 안팎을 차지합니다. 근데 테더는 결국에 미국 회사가 아니죠. 미국 인가 자체도 없습니다. 결국 미국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판매하는 것의 범위라는 문장이 어디까지 뻗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260조짜리 코인이 미국 안에서 어디까지 다닐 수 있는지가 정해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시한도 역시 이미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제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7월 18일부터는 거래소 같은 사업체가 인가받지 않은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사람에게 팔거나 내놓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기축통화 이야기를 꺼낸 데에도 구조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인가받은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 금액만큼 준비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 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이 현금과 은행 예치금, 그리고 만기 93일 이내에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것들입니다. 이 달러 코인 발행이 늘어날수록 미 국채를 사둬야 되는 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설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규칙을 서둘러 완성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고, 여기서 제가 오늘 이번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관보 쪽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이 규칙,
그러니까 울타리의 벽은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죠. 근데 울타리 안에 들어갈 회사는 이미 작년 12월 12일부터 뽑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은행 인가를 내주는 연방기관인 미국 통화감독청이 5곳의 연방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있었고, 신탁은행은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하는 대신에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형태의 은행이고요. 이 조건부 승인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남는 요건들을 전부 다 채우는 조건으로 미리 내준 허가입니다. 연준의 지급 결제만 계좌는 아직 별도로 심사 중에 있죠. 그리고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코인 RLUSD는 지금도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신탁감독 아래에서 발행되고 있고, 연방 신탁은행이 완성된다? 준비금 관리가 주와 연방의 이중 감독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출시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우리 돈 2조 원 남짓까지 컸고요. 리플 레저 위에서 오가는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미국 내부 발행일까요? 미국 이용자 제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런 문장들은 발행사들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문장이고, 근데 리플은 이 문장이 어느 쪽으로 확정되든 대답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미 그 안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의가 좁게 정해지든 넓게 정해지든 260조가 걸린 재편이 시작되는 순간 유리해지는 쪽은 인가 절차를 이미 밟는 중인 소수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코인이 주로 사는 것이 리플 레저라면은 울타리의 완성은 그 전산망 전체가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굳어지는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전망은 다가오는 10월 중순 언저리에 의견 접수가 끝나고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최종 규칙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법정 시행일인 1월 18일 법이 발효될 거고, 그때부터 2028년 7월 18일에 판매 제한까지도 약 1년 반 동안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인가 발행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준입니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보신 대로 121조 계산이 닫히게 되면서 시행일이 사실상 고정됐고요. 두 번째로 재무장관이 직접 속도를 공언했고, 그 남은 절차가 의견 수렴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 안쪽 인원 선발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12월달에 이미 시작됐죠. 결국에 미국의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60일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요. 이런 일정 때문에 시행일은 2027년 1월 18일로 사실상 고정됐습니다. 이 초안이 정하게 될 발행의 정의랑 제공 판매의 범위 자체가 인가 없는 260조 원대 코인의 미국 내부 지위를 가르는 경계선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어디에 정해지든 리플은 작년 12월부터 울타리 안쪽 절차를 밟고 있는 5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이 테더는 요건을 채우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니면 밖에 남을지, 60일 뒤 의견서를 낸 회사들이 공개된다면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